차가운 가죽 시트에 감촉이 등골을 따라 소름처럼 번졌다.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네온 사인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의 강물은 그녀가 처한 암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희망, 꿈, 미래와 같은 단어들은 이제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빚과 보유권 박 원장의 배신에 찬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팔려가는 중이었다. 22해의 짧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박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녀의 재능을 높이 산 분이 큰돈을 빌려주며 그녀를 데려오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럴듯한 포장이었지만 결국 도박 빚에 눈이 멀어 수년간 돌봐온 아이를 제물로 바친 추악한 거래일 뿐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차량은 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금융지구로 진입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유신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여 차문을 열었다. 서연은 숨을 한번 깊게 삼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이질적인 공간에 던져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로비는 숨막힐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고 사방은 최고급 자재들로 마감되어 차가운 광택을 뿜어냈다. 서연을 안내하는 남자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묵묵히 걸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어 서연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를 사들인 자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철저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일까?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향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서연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묵직한 강철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야경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완벽한 핏의 슈트 넓은 어깨와 흔들림 없는 자세만으로도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짐작하게 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은 그 남자의 존재감만으로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를 데려온 남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물러나 이제 이 넓은 공간에는 오직 서연과 그 남자들만이 남게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명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지며 뚜렷한 이목구비를 드러내는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서연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상처처럼 새겨진 얼굴이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 태민, 오빠,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권태민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언제나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던 유일한 가족이자 첫사랑이었다. 10년 전 끔찍한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던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유신그룹의 회장 권태민이라는 이름으로.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남자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온기나 추억의 흔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평가와
소유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그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절망이 더 컸다. 박 원장에게 이야기는 들었겠지. 남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고 차가웠다.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다정하고 따뜻했던 태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서연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선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을 매기는 감정사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내 몸값으로 박 원장의 모든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것은 내 소유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소유. 그는 그녀를 물건처럼 취급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다. 어째서 태민 오빠가 유신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는 거지? 어째서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나를 모른 척하는 거지? 그리고 왜 나를 돈으로 사들인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두려움에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과거의 흔적이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오빠, 나야 서연이, 강서연. 기억 안 나? 우리 약속했잖아. 꼭 다시 만나기로.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약속은 그녀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착각이었을까? 그는 이내 경멸이 어린 비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런 하찮은 기억으로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려 했다면 큰 착각이야.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없어. 넌 그저 내 소유물일 뿐이니까. 그는 말을 마친 뒤 서연을 지나쳐 밭 쪽으로 걸어갔다. 크리스털 잔의 위스키를 따르는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1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잔인하게 짓밟렸다. 살아 돌아온 첫사랑은 그녀를 구원하러 온 왕자님이 아니라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마였다. 권태민은 위스키 잔을 들고 다시 창가로 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서연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의 손 위스키 잔을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서연,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억지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들이 그의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권태민이든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결코 그의 소유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데이터 분석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분석하고 변수를 찾아내고 탈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것일까? 권태민이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워.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내 허락 없이는. 네가 가진 그 머리 앞으로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될 거다. 그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재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잔혹한 낙인이었다.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강서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권태민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리고 밝혀내야만 했다. 10년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런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온몸을 감싸는 침구는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방 안을 채운 공기마저 값비싼 향수처럼 은은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사는 그녀에게 조금의 위안도 되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었고 이곳이 감옥이라는 사실만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어젯밤 권태민이 남긴 말은 그녀의 귓가에 차가운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넌 그저 내 소유물일 뿐이니까.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집안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조용히 사라졌다. 식탁 위에는 한식과 양식이 완벽하게 조화된 호텔 조식 뷔페를 방불케 하는 음식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지만 결코 말을 섞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듯 했다. 권태민은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정처 없이 헤맸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다. 책장에는 고서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박물관이자 그녀를 가두기 위한 완벽한 새장이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현관문은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 잠겨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권태민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서연을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스쳐 지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지독한 권태와 잔인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서연에게 던지듯 건넸다. 내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박 원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군. 한번 증명해봐. 태블릿 화면에는 수많은 폴더와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유신그룹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유럽 투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이 파일을 열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시장 분석 보고서, 기술평가 자료, 재무제표, 법률 검토 서류까지. 얼핏 보기에도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몇 달은 매달려야 할 분량이었다. 유럽의 한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건이다. 최고의 팀을 붙였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몇 주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데이터 속에 답이 있을 텐데 내 유능한 직원들은 그걸 찾아내지 못하더군. 권태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과제를 던져주고 그녀가 좌절하는 모습을 즐기려는 의도가 뻔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데이터들 속에서 내 전문가들이 놓친 걸 찾아내. 만약 해낸다면 앞으로 이 집에서 숨 쉴 자격 정도는 주지. 못한다면 내 쓸모는 거기까지인 걸로 알겠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차가운 태블릿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모욕하려 한다면 기꺼이 그 시험에 응해주리라. 그녀는 강서연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진실의 패턴을 읽어내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전쟁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자리를 잡고 태블릿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펜트하우스에는 서연이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간간이 울렸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막막했다. 데이터의 양은 압도적이었고 모든 보고서는 완벽해 보였다. 유신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이 검토한 자료인 만큼 표면적인 오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파고들었다. 각기 다른 출처의 보고서들을 교차 검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세한 변화들을 추적했다. 밤이 깊어졌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내렸지만 서연의 눈은 태블릿 화면의 불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커피로 잠을 쫓으며 그녀는 데이터의 바닷속을 헤엄쳤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불일치였다. 투자 대상 기업이 제출한 기술 특허 자료와 유럽 현지 법무법인이 검토한 특허 등록 현황 데이터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핵심 기술 몇 개가 이미 경쟁사로 넘어갔거나 특허 유효 기간이 만료 직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흔적이 보였다. 조작은 너무나 정교해서 각각의 데이터만 봐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러 개의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분석하여 그 연결고리 속의 거짓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내부의 배신 행위였다. 서연은 밤을 새워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문제의 핵심과 근거 데이터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해가 뜰 무렵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권태민의 서재문 밑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권태민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문 앞에 놓인 태블릿을 발견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고작 하룻밤 만에 무언가를 찾아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간결하고 날카로운 분석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 그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이 지적한 데이터의 불일치와 조작의 근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전화기 너머로 당혹스러워하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0여 분 후 비서실장에게서 격앙된 목소리에 보고가 돌아왔다. 회장님,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 팀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권태민은 서재에서 나와 소파에 잠들어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하지만 잠든 모습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고집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소유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라보았다. 그의 냉혹한 계산 속에서 강서연이라는 변수가 예상치 못한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나 놀라움이 아닌 아주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가 태블릿을 그녀 옆에 내려놓았다. 서연은 그 기척의 잠에서 깨어났다. 잠이 덜 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권태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쓸모가 아예 없지는 않군.
그 말뿐이었다. 칭찬도 인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무관심과 경멸 대신 날카로운 평가와 이해할 수 없는 흥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세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 강서연의 펜트하우스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다. 권태민은 그녀에게 개인용 최신형 노트북을 지급했고 유신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명목상은 업무를 위해서였지만 서연은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감시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활용하되 결코 신뢰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대화는 오직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 한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재무 건전성을 분석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권태민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서연은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내놓는 분석은 언제나 그의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날카롭고 정확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칭찬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결과물을 받은 것처럼 무표정하게 보고서를 받아들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동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녀가 데이터에 대해 설명할 때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는 듯한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는 과거를 부정하는가? 왜 그는 죽었다고 알려졌으면서 유신그룹의 회장이 되어 나타났는가? 권태민의 침묵은 서연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낮에는 그가 지시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그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밤에는 그가 잠든 틈을 타 노트북으로 과거의 흔적을 파고들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제한된 접근 권한은 어둠 속의 작은 촛불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작은 빛을 이용해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은 10년 전 보유권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고였다. 낡은 디지털 신문 기사 아카이브 속에서 그녀는 간신히 관련 기사를 찾아냈다. 작은 보육원에서 의문의 화재 원생 일명 사망. 기사는 간단했고 사망한 원생의 이름은 권태민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너무나 간단하게 종결된 사건. 마치 누군가 서둘러 꼬리를 자른 듯한 인상이었다. 서연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다음 목표는 박 원장이었다. 그녀를 팔아넘긴 장본인, 그녀는 박 원장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녀의 천재적인 데이터 추적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았다. 수많은 합법적인 거래 내역들 사이에 숨겨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기록이 발견되었다. 박 원장은 수년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의 몸값은 그의 도박 빚을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이다.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박 원장의 빚쟁이가 왜 하필 권태민이었을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회장이 일개 보유권장의 도박 빚에 직접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권태민은 처음부터 박 원장을 알고 있었고 박 원장을 통해
자신을 구매하도록 계획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그의 의도대로 흘러간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거실에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서재에서 화상 회의 중이었는데 회의 내용이 순조롭지 않은지 그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나 무능한 것들. 그의 날카로운 질책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서연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서재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격앙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던 권태민이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똑똑똑똑똑똑똑. 아주 짧고 불규칙적인 리듬. 하지만 그 리듬은 서연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두 사람만이 알던 비밀 암호였다. 무섭거나 힘들 때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들만의 신호.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라는 의미를 담은 약속의 리듬.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연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잊은 척했을 뿐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혼란과 절망의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서연을 고통 속에 남겨둔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 화상회의가 끝나고 권태민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지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며 서연의 옆을 지나쳤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권태민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지? 방금 그 신호 우리 둘만 알던 거잖아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권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애써 감춰왔던 고통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지만 한 번 무너진 가면은 쉽게 복구되지 않았다. 헛소리. 그는 짧게 내뱉고는 그녀를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더 이상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판을 이끌어갈 차례였다. 그가 왜 이런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의 복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복수의 여정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옭아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심장을 열 유일한 열쇠였다. 그날 밤의 대치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권태민은 서연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는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고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경고와도 같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균열을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던 중 유신 그룹의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네오시티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이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결렬되었고 그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유신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그룹 내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펜트하우스에서도 화상으로 연결된 회의 화면을 통해 회의실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최진우 전무는 파트너사의 갑작스러운 변심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었고 이사회 멤버들 상당수가 그의 라인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권태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젊은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그룹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회장님의 경험 부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무리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권태민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읽었다. 그는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옆방에서 노트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권태민의 지시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흐름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협상 결렬의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 이전 조건의 불일치였지만 서연이 분석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트너사의 재무 데이터 유신 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까지 추적하며 거대한 그림을 맞춰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우 전무가 파트너사 뒤에 숨겨진 유령 회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파트너사를 압박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적대적 MA 세력에게 그룹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최진우는 모든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놓았다. 서연의 손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을 꿰맞춰 완성한 정황뿐이었다.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권태민은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했다. 그리고 과거 두 사람만이 알던 암호를 이용해 파일명을 만들고 보안 메신저를 통해 권태민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똑똑똑똑 똑똑똑. 오래된 약속의 리듬이 이제는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회의실에서 최진우의 공격이 절정에 달한 순간 권태민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화면에 뜬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와 암호화된 파일명을 확인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서연. 그녀가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사회 한복판에서 출처도 불분명한 데이터를 믿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였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불가능한 과제를 하룻밤 만에 해결해냈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어내렸다. 그녀의 분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최진우의 모든 움직임, 자금의 흐름, 숨겨진 의도까지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서연의 결론을 읽었다.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폭락하는 주식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권태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최진우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 전무의 우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최 전무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파트너사의 변심은 유감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기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회의실이 술렁였다. 최진우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권태민은 서연이 보내준 데이터 중 일부를 인용하며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프로젝트에 숨겨진 잠재력과 대체 기술 개발 가능성에 대해 완벽하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의 대담한 비전은 이 사회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리고 지금 폭락하는 주가는 겁먹은 자들이 던지는 쓰레기를 헐값에 주워 담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신의 미래 가치를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권태민의 선언은 회의실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이사들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최진우는 사색이 된 채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린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권태민은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권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권태민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관심이 섞여 있지 않았다. 순수한 의문과 아주 희미한 경탄의 빛이 어려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만 사람들이 숫자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할 뿐이죠. 그녀의 대답에 권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가 보고 있던 노트북 화면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에서는 반등하기 시작한 유신그룹의 주가가 붉은 선을 그리며 치솟고 있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반격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반격의 중심에 권태민과 강서연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소유물이 아니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유일한 동맹이 되어 있었다. 이 사회에서의 반격이 성공한 후 권태민은 유신그룹의 통제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최진우라는 거대한 암초는 여전히 물밑에 도사리고 있었고 더 강력한 파도를 일으키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을 터였다. 권태민은 더 이상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는 강서연이라는 변수가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권태민은 자신의 서재 절반을 서연에게 내주었다. 거대한 원목 책상을 중심으로 한쪽은 그의 공간, 다른 한쪽은 그녀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과제를 던져주지 않았다. 대신 유신그룹의 가장 민감하고 기밀 수준이 높은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험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였다. 최진우가 그룹 내에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전부 찾아내 자금의 흐름 인맥, 그가 숨기고 있는 약점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권태민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게감과 동등한 파트너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미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비밀 태스크포스가 시작되었다. 서재는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졌고 공간은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낮은 대화로만 채워졌다. 그들의 협업 방식은 독특했다. 서연은 데이터의 바닷속을 헤엄치는 탐험가였다. 그녀는 수십 년간 축적된 유심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를 파고들며 비정상적인 패턴과 변칙적인 흐름을 찾아냈다. 그녀가 의미 있는 데이터 조각을 발견하면 그것을 권태민에게 넘겼다. 그러면 권태민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가진 내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 조각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 위치를 찾아냈다. 마치 한 사람은 암호를 찾아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그들의 협업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서연이 재무제표에 작은 불일치를 지적하면 권태민은 즉시 그것이 최진우의 측근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진우가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견고했다. 그는 그룹의 주요 계열사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납품 단가를 조작하고 불필요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그의 수법은 교묘하고 대담했다. 이것 좀 보세요. 어느 날 새벽 서연이 피로에 잠긴 목소리로 권태민을 불렀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진우의 비자금 중 일부가 주기적으로 한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주 꾸준해요. 서연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 원장. 서연을 권태민에게 팔아넘겼던 보유권의 원장이었다. 권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 원장은 단순한 도박 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진우의 장기말이었다. 최진우는 박 원장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며 그를 조종했고 그의 계획에 서연을 이용했던 것이다. 아마도 최진우는 서연을 권태민의 곁에 심어두어 그의 약점을 잡거나 혹은 그를 감시하는 스파이로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능력을 그리고 그녀와 권태민의 과거 인연을 너무 얕보았다. 그가 나를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있었군요. 서연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더러운 거래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분노를 더 날카로운 분석을 위한 연료로 사용했다. 권태민은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가 펼쳐놓은 데이터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박 원장의 배신보다 그 배신으로 인해 서연이 겪었을 상처와 고통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일 밤을 함께 새우며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주인과 소유물이 아니었고 채권자와 채무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과 오해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다. 하지만 늦은 밤 서연이 분석에 몰두하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면 권태민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곤 했다. 그리고 서연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책상 위에 자신을 위해 준비된 따뜻한 커피를 발견하곤 했다. 말없는 배려가 수많은 대화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진우의 네트워크를 거의 완벽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정황 증거였다. 최진우처럼 노련한 뱀은 언제든지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목표로 향했다. 최진우가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 그 돈이 숨겨져 있는 비밀 계좌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에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도전을 의미할 뿐이었다.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진우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는 작업은 거대한 안개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조세 피난처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세탁하고 있었다. 모든 거래 기록은 합법적인 투자나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데이터의 종착지는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에도 성과는 없었고, 서재 안에는 초조함과 피로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괴물이에요. 데이터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아요.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권태민 역시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최진우의 치밀함은 예상했던 바였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라 금융범죄의 천재였다. 그날 오후 권태민은 외부 미팅을 위해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가 떠나기 전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만 쉬어. 더 이상 파고들어도 당장은 답이 안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부드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민이 떠난 후에도 홀로 남아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패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진우가 돈을 숨기는 방식 그 자체에 그의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특징이 반영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세운 것이다. 한편 시내 중심가에서 미팅을 마친 권태민은 차에 올랐다. 차가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회장님 운전석의 경호원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차체는 끔찍한 충격과 굉음에 휩싸였다. 숙련된 경호원의 순간적인 대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명백한 사고 위장이었다. 최진우가 보낸 경고였다. 권태민은 깨진 유리창 너머로 멀어져 가는 트럭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얼음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서연이 이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경호원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 즉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고 피가 묻은 셔츠 차림으로 들어서는 권태민의 모습에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다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한 포옹에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를 감싼 그의 팔은 부서져라 힘이 들어가 있었다. 다행이다. 네가 없어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 안에는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은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서연을 놓아주고는 비틀거리며 밭 쪽으로 걸어가 독한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충격과 그 순간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혼란이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강철처럼 단련해왔던 감정의 통제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술병을 든 채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놈들이었어. 최진우. 그는 허공을 향해 말하듯 중얼거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지금은 어떤 질문도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권태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고통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육원 화재,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유신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친척들이 꾸민 짓이었지. 어린 나는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니까. 그들은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했어. 그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불길과 비명, 그리고 멀어져 가던 서연의 울음소리.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를 구해낸 것은 당시 회장이던 그의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그의 생존을 철저히 숨겼고 그를 후계자가 아닌 비밀 병기로 키웠다. 나는 이름도 과거도 없는 유령으로 살아야 했어.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오직 살아남는 법, 이기는 법, 빼앗는 법만을 배웠지. 괴물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피와 눈물이 배어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죽고 친척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 끝에 마침내 유신 그룹을 손에 넣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었던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왜 그토록 차갑고 잔인해져야 했는지, 왜 과거를 부정하며 자신을 밀어냈는지. 그의 삶은 거대한 지옥이었고, 그는 그 지옥에서 홀로 싸워왔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진심의 눈물이었다. 권태민의 고백이 끝나고 서재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하고 애틋한 침묵이었다. 그때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홀로 싸우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노트북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후 하나의 파일을 열어 권태민 앞에 내밀었다. 찾았어요. 그녀의 말에 권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많은 노드로 이루어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최진우의 비밀 계좌가 아니에요. 그가 돈을 세탁할 때 사용하는 경로를 찾아냈어요. 그녀는 사고가 나기 직전 돈의 패턴을 분석하다가 발견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여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크웹의 금융망을 이용해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돈을 쪼개고 합치기를 반복하며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서연의 가장 큰 도박이었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그들은 최진우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셈이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고 최진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권태민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권태민은 화면에 펼쳐진 서연의 분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천재의 영역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경호원의 운전 실력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함께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전날 밤의 고백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충격은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그곳은 차가운 감옥이나 화려한 새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새벽에 여명이 통유리 창을 통해 스며들 때 권태민과 강서연은 이미 책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정면 공격은 안 돼. 권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사이의 혼란을 모두 정리한 듯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최진우는 여우 같은 놈이야. 조금이라도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꼬리를 자르고 숨어버릴 거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적을 속이고 방심하게 만든 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숨통을 끊는 것.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그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돈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줄을 통해 그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거죠. 그녀의 전략은 권태민의 구상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반격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하나는 교란 작전, 다른 하나는 비밀 인수 작전이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정보전이었다. 권태민은 의도적으로 그룹 내에 혼란스러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공격했던 교통사고를 단순 과실로 축소 발표하고 그 충격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일부러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진우 라인의 임원들을 질책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 모든 것은 최진우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막이었다. 권태민이 사고의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최진우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권태민의 실책을 비웃었다. 그의 눈에 권태민은 이제 곧 자리에서 쫓겨날 경험 없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가장 완벽한 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최진우가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는 동안 물밑에서는 서연과 권태민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밤낮으로 최진우의 자금 세탁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그의 비자금이 거쳐가는 핵심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유령 회사들 중에서 그의 네트워크 전체를 지탱하는 몇 개의 허브 회사를 정확히 식별해낸 것이다.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알파 인베스트먼트와 케이맨 제도의 블루오션 홀딩스. 이 두 곳이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자금이 여기서 분산되고 합쳐져요. 이 두 곳을 장악하면 그의 돈줄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서연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 속에서 최진우의 자금 운용 습관과 패턴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가 지목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인수 작업을 개시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홍콩과 런던에 있는 복수의 해외 투자 자문사와 비밀 펀드를 동원했다. 수십 수백 개로 쪼개진 익명의 계좌를 통해 목표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시장에 어떠한 의심도 주지 않기 위한 극도로 정교하고 신중한 작업이었다. 서재는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룸을 방불케 했다. 서연은 실시간으로 자금의 흐름과 주식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최진우 측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권태민은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의 브로커들에게 즉각적으로 매수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블루오션 3분 뒤 대량 매도 물량 예상.
지금 매수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알았어. 런던 팀에 지시하지. 그들의 협업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마치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였다. 차가운 데이터 분석과 냉철한 승부사적 기질이 결합되자 최진우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은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물론 최진우 측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다. 알파 인베스트먼트의 주식 거래량이 미미하게 증가하자 그의 자금 관리인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전무님 알파사의 주식 거래가 평소보다 조금 활발합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최진우는 그 보고를 일축했다. 권태민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아마 시장의 개미 투자자들이겠지. 무시해. 그의 오만은 스스로의 귀를 막았고 유일한 탈출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며칠 후 마침내 권태민은 알파 인베스트먼트와 블루오션 홀딩스의 지분 51%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최진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생명줄이었던 비자금 네트워크의 소유권이 권태민의 손으로 넘어온 순간이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칼자루는 권태민이 쥐게 되었다. 그는 언제든 최진우의 돈줄을 끊어버릴 수도 혹은 그 돈을 역으로 이용해 최진우를 공격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작전을 마친 두 사람은 말없이 서재의 거대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모니터에는 최진우의 비밀 제국을 나타내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고 그 심장부에 해당하는 두 개의 회사가 이제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알리는 푸른색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이제 곧 끝낼 수 있겠군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대가 섞여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밤샘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의 말대로였다. 반격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유신그룹의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유신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주주들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최근 그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오늘의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권태민 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의 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최진우는 가장 먼저 단상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의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에서는 승리를 예감한 장수의 여유마저 느껴졌다. 그는 지난 며칠간 권태민이 저지른 실수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다. 무모한 투자 비합리적인 계약, 그리고 동맹 관계였던 해외 파트너사와의 불화까지. 이 모든 것은 젊고 미숙한 회장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명분이었다. 잠시 후 권태민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미묘한 피로감과 수척해진 뺨은 그가 최근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젊은 회장이 과연 노회한 최진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주주총회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시작되었다.
재무보고와 사업 실적 발표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동안 권태민과 최진우 사이에는 불꽃 튀는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모든 보고가 끝나고 자유토론 및 안건 상정 시간이 되자 최진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유신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동료,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권태민이 취임한 이후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교묘했고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뒤섞어 모든 책임이 권태민의 미숙한 경영 판단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는 권태민이 일부러 흘렸던 역정보들을 마치 결정적인 증거인 양 제시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빠르게 최진우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최진우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따라서 저는 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권태민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유신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의 외침에 회의장 곳곳에서 동조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권태민은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비쳤다. 최진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장에게 해임안 표결을 요청했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 권태민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권태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최진우를 지나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좋은 연극이었어, 최전무. 하지만 이제 막이 내릴 시간이야. 그의 말에 최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권태민은 단상 중앙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았다. 얼음장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절대자의 눈빛이었다. 최진우 전무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룹의 위기에 대한 제 책임 통감합니다. 그의 의외의 발언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그 위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군요. 말을 마친 그의 손짓에 따라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서연이 밤을 새워 완성한 최진우의 비밀 제국 지도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유신그룹의 돈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었는지 그 마술 같은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권태민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 속의 돈은 유신그룹의 계열사를 떠나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우가 차명으로 소유한 비밀 계좌. 화면에는 알파 인베스트먼트와 블루오션 홀딩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음모라고 그가 고함을 쳤지만 권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음모라고요. 좋습니다. 최 전무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팩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죠. 권태민은 스크린을 향해 다시 한번 손짓했다. 화면이 바뀌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박 원장이었다. 초췌한 모습의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최진우 전무의 지시였습니다. 도박 빚을 빌미로 저를 협박했고 서연이를 권태민 회장 곁으로 보내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도 최 전무가 꾸민 짓입니다. 박 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횡령과 배임 돈 세탁이라는 기업 범죄에 살인 미수라는 끔찍한 죄목까지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최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스크린을 부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거짓말이야. 내 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권태민 그의 발악에 찬 외침이 허공에 흩어졌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뒷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진우와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 씨 횡령 및 배임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최진우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장, 그 중심에 권태민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서연을 생각했다. 이것은 그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승리였다. 최진우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유신그룹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걷히는 듯했다. 언론은 연일 권태민 회장의 대담한 반격과 그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한 그의 리더십을 칭송했다.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고 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함만이 아니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권태민과 강서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질문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밤이었다. 권태민은 회장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리의 영광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정작 가장 되찾고 싶은 단 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자유막대한 보상, 그녀가 원하는 그 어떤 삶이라도.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뿐이었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팔려왔던 무력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서 함께 전쟁을 치른 동지이자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섰다. 야경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저도 제 갈 길을 가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동안의 보수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불법적인 감금과 노동 착취에 대한 위자료까지 쳐서 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권태민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향해 있었다. 원하는 게 뭐지? 권태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돈 아니면 다른 그룹에 원하는 자리라도 뭐든 말해. 네가 세운 공에 비하면 어떤 보상도 부족하겠지. 그는 애써 그녀의 눈을 피하며 가장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자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다. 왜 그랬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나를 왜 모른 척 했죠?
왜 돈으로 사서 물건처럼 대했어요. 당신이 겪은 고통은 이제 알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건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서연은 그 대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실소했다. 지켜요. 나를 펜트하우스에 가두고 짐승처럼 취급한 게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녀의 비난에 권태민의 어깨가 무너지듯 떨렸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깊은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강철 같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래,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최진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의 도박빚과 그의 배우의 최진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최진우는 서연을 이용해 권태민을 협박하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의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권태민은 박 원장에게 빚을 갚아주고 서연을 빼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박 원장은 최진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서연은 곧 다른 곳으로 팔려갈 운명이었다. 내가 만약 나서지 않았다면 넌 상상할 수도 없는 놈들 손에 넘어갔을 거야.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가 서연을 아는 척하며 그녀를 데려왔다면 최진우는 즉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녀를 공격했을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진우보다 더 악랄하고 무서운 주인이 되어 그녀를 사는 것뿐이었다. 내가 널 사들이는 것만이 너를 내 시야 안에, 내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널 소유하는 순간 넌 더 이상 최진우의 목표물이 아니라 내 재산이 되니까. 그는 감히 내 것을 건드리지 못했을 거야. 그것은 지독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녀의 증오를 받는 대가로 그녀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는 매일 밤 그녀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녀가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냉정한 가면을 써야만 했다. 널 모른 척하고 물건처럼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매 순간이 나에겐 지옥이었어. 하지만 그 지옥만이 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잔인한 말들, 그녀를 옥죄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필사적인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향한 그의 모든 악행은 사실 그녀를 향한 가장 깊고 뒤틀린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고통을 얼마나 외면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그녀는 흐느끼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힘없는 주먹질이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주먹을 그대로 받아내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10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넘어 마침내 두 사람이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화려한 야경 속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회장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밤의 장막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어젯밤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쏟아냈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뺨 위에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둑이 무너진 것처럼 한 번 터져나온 감정의 홍수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 오해와 원망의 잔해가 아닌 서로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한 자들의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다. 권태민은 잠든 서연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며칠간의 사투와 감정 소모로 지쳐 소파에 기대 잠든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지난날 서재에서 잠든 그녀에게 몰래 재킷을 덮어주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숨겨야 하는 고통스러운 배려였지만 지금은 온전히 그녀를 위한 따뜻한 진심이었다. 그는 서연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보육원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스르르 잠이 들곤 했던 어린 소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는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는 염치 없게도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이 희미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공간의 서늘함에 잠시 눈을 깜빡이던 그녀는 곧 자신의 어깨를 덮고 있는 재킷과 바로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권태민의 시선을 발견했다. 그녀는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그녀의 미소에 권태민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제 넌 자유야 서연아. 그의 말에 서연의 미소가 잠시 멈칫했다. 최진우는 끝났고 박 원장도 죗값을 치를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널 위협하지 않아. 이 지긋지긋한 펜트하우스도 나라는 족쇄도 이젠 다 벗어던져도 돼.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과 평생 쓰고도 남을 돈 그녀가 꿈꾸던 평범한 삶을 약속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뺨에 남은 희미한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내 자리는 내가 정해요. 당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과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 지옥에서 당신을 꺼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권태민은 숨을 멈췄다. 그는 감히 그녀에게 함께해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녀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자리는 당신 옆이에요, 태민 씨. 괴물 권태민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따뜻했던 권태민 오빠를 다시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승리보다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달콤한 구원이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번에는 아픔이나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감사가 담긴 포옹이었다. 며칠 후 아침 뉴스에서는 최진우와 그 일당에 대한 최종 판결 소식이 보도되었다. 주가 조작,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살인 교사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그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다. 유신그룹을 수십 년간 좀먹어왔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마침내 완전히 제거된 순간이었다. TV 화면 속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최진우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서연은 조용히 채널을 돌렸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과거를 보내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새벽 권태민은 서연의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들은 차를 몰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한강변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자 강변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도시의 소음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오직 잔잔한 강물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굳게 맞잡은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지며 10년의 세월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물들기 시작했다. 짙은 남색의 캔버스 위로 주황색과 분홍색 물감이 번져나가듯 경이로운 빛의 향연이 펼쳐졌다. 서연은 떠오르는 여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둠이 길었지만 결국 아침은 오네요. 그녀의 말에 권태민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너와 함께라면 이제 두 번 다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장엄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빛 햇살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며 윤슬을 만들어냈고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마천루들을 하나씩 비추기 시작했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권태민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사랑한다 서연아.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남은 평생을 다해서. 그의 고백은 더 이상 뒤틀리거나 감춰지지 않은 순수한 진심 그 자체였다. 서연은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입맞춤이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 아래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보육원의 외로운 아이들도 재벌과 팔려온 소녀도 아니었다. 그들은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구원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연인이자 동반자였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첫 번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